어머니, 이제 나가주셔야 합니다. 아들 이민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다. 박영자는 아들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현실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혀가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쥐고 있던 티스푼이 바닥에 떨어져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요. 방이 하나 더 필요해요. 며느리 김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불룩한 배가 영자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안에 자신의 첫 손주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 내가 아기 볼 수 있게 작은 방으로 옮겨도 괜찮아. 혀가 엄마가 아기 봐줄게. 영자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변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서연이 한 발짝 다가왔다. 우리가 어머니까지 모실 형편이 못 돼요. 냉전. 한 분 없는 노인네를 언제까지 부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살기 힘들다고요. 네. 냉전 한 분 없는 노인네의 개 말이 영자의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서연아, 이 민혁이 아내를 말리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원룸 하나 구해드렸어요. 이사는 내일 오전에. 영자는 이제야 현실을 직시했다. 아들의 거실 한 켠에 자신의 짐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빛바른 캐리어 2개와 손때 묻은 못다리 하나, 40년 세월이 고작 이것뿐이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영자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의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니 82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이 민혁을 출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은 일터에 나가고 없었고 홀로 진통을 견디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었다. 그날도 이렇게 창문에 빗방울이 맺혔었지. 이렇게 아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했. 영자의 중얼거림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 낯선 원룸 앞에 택시가 멈췄다. 이 민혁은 짐을 내리며 영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 열쇠요. 3개월치 월세는 냈으니까 그동안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세요. 우리도 더는 힘들어요. 혀가 영자가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다. 엄마가 뭐 잘못했네? 말해봐. 고칠게 잠시 망설이던 이 민혁의 눈에 찰나의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제 각자 살아요. 그는 영자의 손을 떼어내고 택시에 올랐다. 창문도 열지 않은 채 떠나가는 택시를 바라보며 영자는 서 있었다. 원룸은 고작 3평 남짓, 싱크대와 침대가 전부인 공간이었다. 영자는 침대 끝에 앉아 짐을 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았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영자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2025년 3월. 영자의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아들과 함께 보낼 마지막 생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에는 이 민혁의 이름이 가득했다. 손가락이 그의 번호 위에서 맴돌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갑자기 몸이 떨려왔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캐리어를 열어 그 안에 고이 접어둔 이 민혁의 돌 사진을 꺼냈다. 노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이민혁. 내가 10달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를 키우려고. 기억나니? 내가 열병으로 앓을 때 3일 밤을 지새우던 날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시장에서 밤새 장사하던 날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베개를 꽉 옮겨쥐고 울음을 삼켰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무서웠다. 혹시라도 이후 세계 한심한 노인으로 비칠까 두려웠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영자는 자신의 인생도 저 노을처럼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질 때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원룸의 정막이 박영자를 짓눌렸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그녀는 결국 일어나 짐을 풀기 시작했다. 살아온 세월이 고작 이거 하나뿐이라니. 첫 번째 캐리어를 열자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나왔다. 두 번째 캐리어를 열 때였다. 가방 밑바닥에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영자는 잠시 멈췄다. 그 봉투와 함께 나온 작은 금고 열쇠. 이 널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든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지난 30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였다. 봉투 안에는 낡은 수첩과 한 장의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다. 이제는 때가 된 걸까? 영자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민혁이가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물려주자. 하지만 그 전에 아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해. 그 아래에는 은행 이름과 대여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문득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1995년 동대문 평화시장. 영자 씨, 이번에 일본에서 온 샘플 어때요? 우리가 이거 카피해서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역각의 주인 최순자의 목소리에 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당시 33이었던 영자는 이미 동대문에서 소문단 장사군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5살 배기 아들 혁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와 옷 장사를 시작했다. 순자 씨, 이건 카피가 아니라 우리만의 걸 만들어야 해요. 영자는 일본 잡지를 뒤적이다. 눈이 번쩍였다. 여기 봐요. 요즘 일본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유행이라는데 우리는 한국 감성을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고요. 그날 밤 영자는 작은 단간방에서 재봉틀을 돌렸다. 옆에서는 혁이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옷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옷은 다음날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영자 씨, 어떻게 이런 센스가 있어요? 대단해. 그렇게 시작된 영자의 사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은 시장 가판대에서 시작해 동대문 최고의 도매상으로 성장했고 아예 매배 부위기 때도 오히려 해외 수출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박영자가 동대문의 숨은 거물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철저히 자신의 성공을 감췄다. 특히 아들 이민혁에게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랬을까? 수첩을 넘기자 계좌번호와 부동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세 채의 청담동산가, 두 채 제주도당, 그리고 현금과 주식 자산까지 모두 합치면 100억이 넘는 자산이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여금고 방문을 예약했다. 오늘 오전 11시에 방문 가능할까요? 2시간 후 영자는 강남의 한 은행 지하 금고실 앞에 서 있었다. 30년 만에 찾아온 이곳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박영자 고객님, 오랜만에 방문하셨네요. 마지막 방문이 첫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금고실로 들어간 영자는 열쇠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부동산 원본 서류와 함께 현금 다팔, 크기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쓴 편지였다. 영자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날은 아마도 모든 것이 끝난 날일 거야.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날이거나, 잊지 마.
너는 그 누구의 엄마의 기전에 박영자라는 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편지를 읽은 영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행 금고실에서 흘리는 눈물이 우스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왜 숨겼을까? 왜 민혁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영자는 돈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랐다. 어쩌면 그것은 엄마로서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 그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 금고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긴 영자는 은행을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3월의 봄 기운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카페에 들어간 영자는 커피를 주문하며 생각에 잠겼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언니, 요즘 시대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한테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 말에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은 경제적으로는 완벽하게 독립했지만 결국 버림받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영자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지난 30년간 이 민혁의 엄마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옷장사로 시작해 패션 업계의 거물이 된 박영자라는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저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평범한 어머니로만 자신을 한정지었다. 이제 그만. 영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아들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넘어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청담동 펜트하우스. 매물이 있나? 전망 좋은 곳으로 부탁드려요. 통화를 마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더 이상 구부정하고 초라한 노인네가 아닌 당당한 박영자의 모습을.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구나. 영자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오후, 박영자는 원룸 근처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은행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재산 정리를 시작했고 청담동 펜트하우스 계약금도 지불했다. 그러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람?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공원을 산책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다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혁이가 5살 때 함께 놀이터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나 저기 그네 태워줘요. 혁아, 조심해. 떨어지면 다쳐. 그때는 그저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보물 같다. 영자, 다 박영자 맞니? 난 익은 목소리에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세련된 회색 코트를 입은 60대 중반의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경이 이미경 30년 만에 만난 옛 친구였다. 동대문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시작했던 친구. 그러나 영자가 사업을 키워나갈 때 미경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우연이네. 이 미경은 영자 옆에 앉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들 내 근처야? 그 질문에 영자의 눈빛이 흐려졌다. 미경은 즉시 분위기를 눈치챘다.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좋지 않네. 영자는 마음을 열어야 할 때라고 느꼈다. 30년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 자신의 성공도 현재의 상처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혁이가 나를 쫓아났어. 내가 내 그만 지어. 이야기를 마친 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경은 그런 영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미경의 말에 영자는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내 아들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었어. 남편이 남긴 재산을 빨리 상속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넌 어떻게 했니? 미경은 쓸쓸하게 웃었다. 처음엔 너처럼 무너졌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했어. 그래서 딱 잘라 말했지. 내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간섭하지 마.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어. 미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요가 수업, 여행 사진, 그리고 다양한 모임 활동들. 이건 작년에 인도 여행 갔을 때, 이건 내가 다니는 실버 댄스 동아리야. 여기는 작가 수업 받는 모습이고, 영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경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 미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다. 영자야, 솔직히 말할게. 넌 지금까지 이민혁의 엄마로만 살았어. 그런데 박영자는 어디 갔니? 그 당찬 박영자 동대문에서 손꼽히던 그 사업가는 어디로 사라졌어? 그 말은 영자의 가슴을 강타했다. 맞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렸다. 아들만을 위해 살면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모두 버렸다. 난 그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영자야,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내 자신을 완전히 지울 필요는 없었어. 미경의 말이 영자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평생 감추어온 비밀의 무게를 느꼈다. 그 비밀은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욕망과 꿈,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데 미경은 갑자기 일어나 영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나라와 두 사람은 공원을 가로질러 근처 고급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경은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10년 전에 만든 버킷리스트야. 69배 중에 40개는 이미 완료했어. 영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파리 여행, 스쿠버 다이빙, 영어 마스터, 나이를 잊은 도전의 목록이었다. 미경아, 넌 정말 달라졌구나. 그리고 넌 변하지 않았어. 영자야. 그 안에 여전히 강한 박영자가 살아있어. 다만 너무 오래 숨겨왔을 뿐이지. 그때 영자의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영자님, 모든 재산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통화를 마친 영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렵다. 그녀는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경아, 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해. 어떻게? 우선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그리고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혁이에게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 난 그의 어머니잖아. 미경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영자야, 이제 숨지 마.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은 지금이야. 아무리 늦었어도 시작하는 데는 늦은 데가 없어. 영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눈물이었다. 고마워, 미경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해가 저물기 시작했. 두 논이 여성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미경은 영자의 어깨를 터닥이며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할머니들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한 여자들이 살고 있는지. 영자는 고개를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숨겨왔던 부의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미경아,
내일 나 좀 도와줄래? 쇼핑도 하고 머리도 바꾸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싶어. 물론이지. 내가 아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를 소개해 줄게. 세상에 박영자의 컴백 준비를 내가 독단. 두 여성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영자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더 행복하게 웃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제 진짜 박영자로 살아갈 시간이야. 며칠 후 청담동 고급 미용실. 이 정도면 괜찮겠죠? 스타일리스트가 물었지만 박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다. 청담동 최고급 미용실에서 3시간의 변신 끝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60년 넘게 늘 검은색이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세련된 애쉬 그레이 컬러로 변했고 항상 뒤로 묶었던 머리는 시크한 단발로 컷을 되었다.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더해져 그녀의 나이가 10년은 잘못 보였다. 어머 영자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옆에서 지켜보던 미경이 감탄했다. 영자는 여전히 거울 속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정말 나 맞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30년간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쓴 적이 없었다. 그저 이 민혁의 엄마로 살면서 자신을 가꾸는 일은 사치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당당한 박영자였다. 이제 옷이야 가자. 미경이 영자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청담동과 압구정동의 명품 매장들을 돌아다녔다. 영자는 처음에는 고가의 의류들 앞에서 망설였다. 이런 건 내가 입을 수 없어. 왜 못 입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잖아.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될 때야. 미경의 말에 영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마네킹에 걸린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영자가 매장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물론이죠. 고객님, 사이즈는 5로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요, 66으로 주세요. 미경이 끼어들었다. 내 친구는 멋진 커브가 있거든요. 영자는 당황했지만 피팅룸에서 코트를 입어보고는 놀랐다. 그녀의 풍만한 체형이 오히려 코트를 더 우아하게 만들었다. 완벽해요.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넨다. 그렇게 시작된 쇼핑은 멈출 줄 몰랐다. 세련된 원피스, 고급스러운 블라우스. 영자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쇼핑을 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미경은 영자의 변화를 즐겁게 지켜보았다. 쇼핑백이 늘어날수록 영자의 자신감도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청담동 최고급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다. 33층 전망이 좋은 집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현관문을 열자 판성이 절로 나왔다. 여기가 정말 제 집인가요? 네, 박 사장님. 이제 입주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어요. 박 사장님, 그 호칭이 영자의 귀에 새롭게 올렸다. 오랫동안 영자 시오근혁이 어머니로만 불렸던 그녀에게 이 호칭은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상기시켰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도시의 빌딩들이 봄 햇살 아래 반짝였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게 다 내 거라니. 하지만 넓은 집안은 너무 텅 비어 있었다. 가구 하나 없는 공간은 그녀의 마음처럼 공허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미경과 함께 여러 명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서 있었다. 영자야, 새 집엔 새 가구가 필요하지. 미경은 영자의 허락도 없이 인테리어 상담을 예약해 놓은 것이었다. 덕분에 그날 하루 종일 영자는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소파는 어떠세요?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가 햇살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저 진한 블루 컬러가 좋아요.
강인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디자이너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보통 노년층 여성들은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호했지만 영자는 달랐다. 그녀는 대담한 색상과 모던한 디자인을 선택했다. 제 집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서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선택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펜트하우스는 영자의 개성이 담긴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강렬한 색상의 가구들, 현대적인 미술 작품들, 그리고 동대문에서 성공했던 시절의 사진들까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4월의 어느 날 영자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내들었다. 최종후 패션사업부 이사, 그녀의 회사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종후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 박영자예요. 기억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자 사장님, 정말요? 세상에 그날 저녁, 영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옛 동료들과 재회했다. 최종 후를 비롯한 5명의 옛 직원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이 돌자 옛 추억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사장님,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영자 패션의 전성기였죠. 맞아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영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여러분, 사실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놀란 눈으로 영자를 바라보았다. 패션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사장님이라면 성공하실 겁니다.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최종 후의 진심 어린 말에 영자는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깊은 밤, 영자는 새 집의 욕실에 서 있었다. 화장을 지운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피부.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 찬 눈이 아니었다. 강인함과 결단력이 빛나는 눈동자였다. 박영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거울에 손을 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미녀가,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하지만 널 미워하지 않아. 그저 내가 언젠가 진짜 나를 알아주길 바랄 뿐이야. 영자는 잠옷 대신 새로 산 실크 파자마를 입고 넓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그녀는 별을 세듯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질문과 함께 박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이제 당당한 박영자였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박영자는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았다. 노인희망재단 설립 계획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사장님, 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법적 절차도 많고 이사회 구성도 해야 하고. 최정우가 옆에서 설명했지만 영자의 눈빛은 확고했다.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순 없잖아.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노인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창밖으로 4월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다. 영자는 문득 원룸에 처음 쫓겨났던 나를 떠올렸다. 그대의 비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 그 비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일단 첫 단계로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재단 설립의 경험 많은 분이 계세요. 최정우의 추천으로 다음날 영자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정병호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달린 조용한 사무실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님. 정병호는 영자의 예상과 달리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은퇴했다고 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수트 차림은 여전히 현역의 느낌이었다. 노인희망재단이라 아주 의미 있는 일을 구상하고 계시네요. 명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경험 그리고 그 아픔을 듣고 다른 노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까지. 세상에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 정병호는 영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의 눈에 공감의 빛이 어렸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정병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제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그 후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했죠. 제가 거부하자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영혼의 만남이었다. 그래서 더 돕고 싶습니다. 박 사장님의 재단을 그날부터 영자와 정병호는 재단 설립을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형성되었다. 박 사장님 재단의 주요 사업은 어떤 걸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어느 날 정병호의 사무실에서 영자는 자신의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돕고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이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막막한지. 그럼 임대주택 사업이나 주거비 지원 같은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심리 상담도 필요해요. 버림받은 아픔은 집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하니까요. 영자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다. 정병우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다. 미안해요.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서 괜찮습니다. 사장님의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테니까요. 정병호의 따뜻한 말에 영자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의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다. 5월 초 노인희망재단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다. 영자는 자신의 자산 중 50억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많이요? 사장님 조금만 시작해도 최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자는 확고했다. 아니에요. 이 돈으로 최소 100명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행사장은 영자의 예사업 파트너들과 지인들로 가득 찼. 모두가 패션계의 숨은 거물 박영자의 귀환과 새로운 도전에 놀라워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점차 힘을 얻었. 저는 얼마 전까지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가족도 집도 정체성도. 청중들은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지지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결연한 눈빛이었다. 돈은 잠깐의 위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평생 남는 거죠. 이 재단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영자는 정병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앞줄에 앉아 진심 어린 미소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정병호는 영자에게 다가왔다.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어요. 정병호사님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텅 빈 행사장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는 처음으로 정병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에 고단했던 삶, 남편의 갑작스러운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이 참 많이 참아오셨군요. 정병호의 눈에도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판사 출신으로 은퇴 후 봉사활동을 하다가 아내를 잃은 이야기, 그리고 아들과의 갈등, 우리 참 비슷하네요.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정병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영자의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영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가슴이 떨렸다. 우리 이제 함께 이 재단을 키워나가요. 영자의 말에 정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재단을 넘어선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영자는 문득 이민혁을 떠올렸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채웠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때가 되면 아들 민혁이도 알게 되겠지. 네,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좋은 일을 계속해 나가면 돼요. 영자는 정병우의 말에 위안을 얻으며 밤하늘 바라보았다. 별빛 아래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영자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하실 수 있었나요? 유명 경제지 기자가 질문했다. 호텔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인터뷰 현장,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영자는 우아한 네이비 블루 수트를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었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100권 넘는 자산을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고. 영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인터뷰 전에 정병환 아는 대화가 떠올랐다. 모든 걸 공개하실 건가요? 마드님에 관한 이야기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예요. 영자는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해. 저는 제 아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결국 제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저를 땡전 한 분 없는 노인네라며 집에서 내쫓았죠. 기자들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영자의 솔직한 고백의 인터뷰 현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노인 희망재단을 설립하신 건가요? 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노인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동대문의 숨은 여왕 100억 넘는 재산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오늘 경제 소식지 보셨어요? 박영자 회장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저녁 뉴스에서도 크게 다르잖아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자산가였다니. 출근길 지하철 사람들의 대화에 박영자의 이름이 오르내렸.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했다. TV 뉴스에서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제작되었다. 패션계의 숨은 거물 박영자 회장의 충격적인 자식에게 버림받은 후 100억이 넘는 재산으로 노인 희망재단을 설립한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던 아들 민현은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올렸다. 다음 소식입니다. 30년간 자신의 불을 숨겨온 패션 업계의 거물 박영자 회장이 이민혁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화면에 비친 우아한 노년의 여성은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가 알던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다. 여보, 이리 와봐. 부엌에서 나오던 서연이 남편의 외침에 깜짝 놀라 달려왔다. 왜 그래요? 갑자기 저기 저 사람 우리 어머니야. 서연의 눈이 TV로 향했다. 화면 속 박영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재단 설립 계기가 된 사건이 있으셨다고요?
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땡전 한 분 없는 노인네라고 하면서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100억이 넘는 자산을 비밀로 유지하셨는데 이민혁이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민혁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적인 음성만 들려왔다. 번호가 바뀌었거나 차단된 것이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부자였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땡전 한 분 없는 노인네. 그 말이 이제는 전국에 알려진 것이다. 난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이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어머님은 평생 우리에게 숨기신 거예요? 왜요? 이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답이 들려왔다. 어머니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리고 이민혁은 그 시험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회사에 못 가겠어. 이민혁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온종일 이민혁은 집에 틀어박혀 인터넷을 뒤졌다. 어머니에 관한 모든 기사, 영상, 인터뷰를 찾아보았다. 젊은 시절 동대문에서 성공한 이야기, 30년간 비밀리에 키워온 자산, 그리고 노인희망재단 설립까지.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그가 알던 어머니는 언제나 소박하고 검소한 분이었다. 헌옷을 입고 값싼 화장품을 쓰고 늘 아끼며 살았다. 그런 어머니가 동대문의 패션 영양이었다니. 저녁이 되자 서연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여보, 어머님께 연락해 봤어요? 받지 않아. 번호도 바뀌었어. 그럼 재단으로 연락해 볼까요? 기사에 나온 주소로 찾아가 볼 수도. 뭐라고 말해? 어머니 사실은 부자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민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 내가 뭘 한다고. 이민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렇게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어머니를 내쫓지만 안 했어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내린 거예요. 이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어머니를 내보는 건 결국 자신의 결정이었다. 난 평생 어머니가 고생만 하신 줄 알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날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거라고. 그런데 이민혁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밤 늦게 들어오시던 모습,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시던 모습. 그는 어머니가 생기를 위해 고생하신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준비했다니. 어머니를 완전히 오해했어. 한밤중 이민혁은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평소 끊었던 담배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달랠 방법이 필요했다. 시발, 내가 뭘 한 거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로서의 자책감, 미처 알아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어머니의 성공을 숨겨온 것에 대한 배신감까지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쓸었다. 서재로 들어간 이민혁은 오래된 사진차를 꺼냈다. 어린 시절 사진들 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손이 거칠고 주름졌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던 어머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중학교 졸업식 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유난히 예쁜 옷을 입고 오셨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어머니는 중요한 바이오와의 미팅을 포기하고 졸업식에 오셨다고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성공한 사업가셨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이민혁은 결심했다.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기로.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여보, 이거 봐요. 서연이 태블릿을 들고 왔다. 화면에는 노인희망재단 공식 개소식 소식이 떠 있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이민혁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봐야겠어. 어머니께 사과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저도 같이 가요. 제가 한 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2달 전 영자를 내줬던 날과 같은 날씨였다. 하지만 이번 비는 식힘의 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처럼 느껴졌다. 이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용서해 주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일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청담동 한복판 노인 희망재단 개소식이 열리는 현대적인 건물 앞에 이민혁과 서연이 서 있었다.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특히 이민혁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민혁은 말없이 고개만 끄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안개꽃이었다. 로비는 기자들과 내비들로 북적였다. 계속 시기 한창인 듯했다. 대형 현수막에는 노인 희망재단 공식 출범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 아래로 박영자 회장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민혁이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박영자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개소식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성함이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안요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마도 기사를 통해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듯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이민혁 씨이신가요? 저는 재단 사무국장 최정우입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최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많은 일정이 있으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최정우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 복 CEO 명패가 달린 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만요. 최정우가 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가 나와 말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창가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의 박영자였다. 어머니. 이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담담했다. 2달 전 내쫓겼을 때 그 슬픔에 젖은 눈빛이 아니었다. 왔구나. 단 2마디.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본인 놀란 뒤 너희가 땡전한 분 없는 노인네라고 내쫓았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어 온 거니.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앉으렴. 영자가 소파를 가리켰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이민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부자라는 걸 알고 이제 와서 찾아온 거니? 이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미안해서 왔다고. 양심이 찔려서.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30년 동안 숨겨온 내 재산이 아니었다면 넌 영영 나를 찾지 않았을 거야. 이민혁은 울컥 화가 났다. 그럼 어머니는 왜 그 모든 걸 숨기셨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들의 내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영자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넌 내가 부자라는 이유로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내 돈을 사랑했을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영자의 말이 이민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는 단지 아들로서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그런데 왜 날 내쳐 찾지? 내 아내 한마디에 30년 키워준 엄마를 버렸어? 그건 제 잘못입니다. 이민혁이 고개를 푹 숙였다. 제가 어디서 갔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몰랐어요.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혀가 오랜만에 들려오는 다정한 호칭의 이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 주래. 내 어머니, 만약 다시 그대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여전히 땡전한 분 없는 노인네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가슴이 조여오는 질문이었다. 이민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버렸다는 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 말을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미움, 그리움, 실망 그리고 희미한 희망까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영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의 사과 고맙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 이민혁은 기대했던 것보다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해했다.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이해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해보겠니?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민혁과 서엄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다. 네, 어머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방문 봉사가 있어. 그곳에서 시작해보려. 영자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 이민혁은 조심스레 명함을 받았다. 정병호 이사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영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아이는 잘 크고 있니? 이민혁은 어머니가 아직도 첫손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내 어머니 이제 7개월 차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영자의 눈에 순간 그리움이 수착. 하지만 곧 다시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가보려는 이제 회의가 있어. 어머니, 이민혁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언젠가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손주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이 버튼을 눌렀다. 정비서 이제 들어오세요. 최정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원 부르시셨습니까? 이분들 안내해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 회에 준비해 주세요. 이민혁과 서연은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자는 끝까지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이민혁은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희미한 눈물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는 진심입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영자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혀가 엄마도 넓고 싶었단다. 3달이 지났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노인희망재단 봉사센터에 이민혁과 서연이 출입증을 들고 들어섰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매주 토요일 그들은 어김없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오늘은 김옥순 할머니 댁이죠. 서연이 일정표를 확인했다. 맞아요. 지난주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민혁의 표정이 진지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의무감에서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노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민혁 씨, 서연 씨, 오늘도 왔군요. 정병호 이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반갑게 인사해. 이제 그들은 어색함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네, 이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다니 이제는 진심이 느껴지네요. 정병우의 말에 이민혁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용서를 받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이 일 자체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이민혁이 조심스레 물었. 3달 동안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정병호를 통해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정병호는 미소를 지었다. 박 회장님은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민혁과 서연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 2시 봉사활동을 마치고 재단으로 돌아온 이민혁 부부는 로비에서 난 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미경이었다. 아, 혁이 맞지? 영자의 아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그래, 영자가 널 기다리고 있어. 9층으로 올라가려면 이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연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 그리고 기기경이 덧붙었다. 아기도 함께 있어서 좋겠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은 10개월 된 아들 유민이를 함께 데려온 상태였다. 네, 어머니께서 첫 손주를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서연이 유민이를 안고 있는 이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 이민혁은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손에 땀이 배웠어. 문 앞에 서자 정병우가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사무실에 들어선 차창가에 서 있는 영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돌았었다. 3달 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세련된 파스텔 블루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왔구나. 영자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다. 이민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다.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저희 아들 유민이에요. 어머님의 첫 손주죠. 영자의 시선이 아기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스쳤다. 안아봐도 될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아기를 영자에게 건넸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유민이를 품에 안았다. 아기는 잠시 낯선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방금 웃었다. 어머,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손주가 웃는구나. 그 순간 방 안의 긴장이 녹아내렸다. 영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혀가 너랑 똑같다. 내가 아기였을 때도 이렇게 웃었었지. 이민혁은 가슴이 뭉클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영자는 아기를 안고 소파로 가앉았다. 이리 와 다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으니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에 모두가 소파에 둘러앉았다. 정병호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어머니 이민혁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3달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영자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나도 많은 걸 깨달았다. 내가 너무 집착했다는 것을. 사실 그 재산을 숨긴 건 너를 시험하려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불안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모두가 놀란 눈으로 영자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고 나는 혼자 남겨졌지. 그때부터 언젠가 나도 버려질 거야. 나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사업에 몰두했고 돈을 모았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영자의 솔직한 고백에 이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결국 내 불안이 현실이 됐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건 내 탓만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자는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막았다. 이제 그만하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자니. 그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미래. 정병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에게 진심이면 됩니다. 영자는 정병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오가는 것을 이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 정희 사장님과 어떤 사이신가요? 이민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영자와 정병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셨다. 혀가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영자가 심호흡을 했다. 나와 병우 씨는 결혼을 약속했단다. 네. 이민혁의 입이 벌어졌다. 놀랐니?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이민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습니다. 영자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아들아. 2달 후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묻어나는 자리였다. 영자와 정병우는 간소한 예식을 원했지만 재단의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모두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 이민혁이 흰 드레스를 입은 영자를 보며 말했다. 쑥스럽구나. 이 나이에 웨딩 드레스라니. 영자가 수줍게 웃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신부로서 가장 빛나세요. 결혼식은 간단하지만 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영자와 정병우가 서로에게 맹세를 하는 순간 참석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 박영자는 당신을 나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정병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나 정병우는 당신을 나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나무 인생을 함께 걸어가며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나누자 교회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혼식 후 작은 연회장에서 축하파티가 열렸다. 영자는 손주 유민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손주 할머니 결혼식 보러 왔구나. 영자가 아기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연이 다가와 도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영자는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나는 여전히 너의 어머니야. 그리고 이제는 더 큰 가족이 되었을 뿐이지. 잠시 후 영자는 마이크를 들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정병호, 이민혁 부부, 그리고 손주를 바라보았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삶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영녀는 손주 유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야. 아기는 영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한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지.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할머니는 그걸 배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너는 일찍 알았으면 좋겠구나. 정자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기억하려는 인생은 60%라는 걸 그 누구도 네 가치를 정할 수 없어. 오직 너 자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유민이는 마치 이해한 듯 방긋 웃었다. 영자도 함께 웃었다. 영자도 함께 웃었다. 여보 이제 가볼까요? 정병우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영자는 손주를 서연에게 건네고 정병우의 손을 잡았다. 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연회장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이민혁과 서연 그리고 아기 유민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연이 말했다. 그래,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봐요. 이민혁이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영자와 정병호는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행복하세요? 정병호가 물었다. 영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정병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영자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영원히 창밖으로 별이 하나 둘 빛나기 시작했다. 영자는 문득 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 그녀와 정병호, 이민혁 가족은 이제 그런 가족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노인 희망재단의 간판 불빛이 잠시 거리를 밝혔다가 꺼졌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은 박영자 씨의 인생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댕전 한 분 없는 노인 내라고 쫓겨났던 어머니가 아픔을 듣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시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영자 씨처럼 용기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편안한 장소에서 지금처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자 씨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